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1억 6천만 년 동안,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에 산 시간의 800배가 넘는 세월 동안 지구를 지배해온 공룡이 사실상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범인은 거대한 운석,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정설이죠. 그런데 이 익숙한 정설에는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끝내 메우지 못한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구멍을, 그날의 증거까지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공룡은 결코 운이 나빠 잠깐 살다 간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억 6천만 년입니다. 하늘에는 익룡이, 바다에는 거대한 해양 파충류가, 땅에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최상위 포식자가 군림했습니다. 닭만한 작은 공룡부터 몸 길이가 수십 미터에 몸무게가 코끼리 여러 마리에 달하는 거대 초식 공룡까지 종류도 어마어마했죠. 지구 역사상 가장 길고 성공적인 지배였습니다. 그렇게 단단했던 제국이 지질학적으로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백악기의 끝, 지구 생물종의 약 75%가 사라졌습니다. 바다도 하늘도 땅도 예외가 아니었죠. 단순히 공룡 한 무리가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4분의 3이 한꺼번에 무너진 겁니다. 이것은 지구 역사에 5번 있었던 대멸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건, 과학자들이 KPG 경계라 부르는 순간입니다. 수억 년을 버텨온 생명의 질서가 지질학적으로는 거의 한 점의 선처럼 끊겨버린 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토록 많은 생명을 끝장낼 수 있었을까요? 처음엔 용의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과학자들은 여러 범인을 의심했습니다. 천천히 진행된 기후변화, 바다의 높이가 변하는 해수면 변동, 심지어 전염병까지. 하지만 이 가설들에는 공통된 약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느리거나 너무 일부에만 해당된다는 것. 바다와 육지의 생물이 거의 동시에 전 지구에서 사라진 이 사건을 설명하기엔 결정적으로 부족했죠. 진짜 범인은 전혀 다른 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결정적 단서는 1980년 한 물리학자와 그의 아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루이스 앨버레즈, 그리고 지질학자였던 아들 월터 앨버레즈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 지층에서 똑같은 높이의 얇은 점토층 하나가 깔려있는 걸 발견합니다. 백악기와 그 다음 시대를 가르는 경계선이었죠. 그런데 그 얇은 층에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이 검출됐습니다. 바로 이리듐이라는 금속이었습니다. 사실 앨버레즈 부자가 처음부터 운석을 찾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 점토층이 쌓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재보려다 우연히 이림 수치가 폭발적으로 높다는 걸 발견한 거죠. 이리듐은 지구 표면에는 거의 없고 운석이나 소행성에는 풍부한 원소입니다. 그런데 이 층에는 평소에 수십 배가 넘는 이리듐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같은 층에서 똑같이 말이죠. 마치 전 세계의 범행 현장마다 똑같은 지문이 찍혀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문은 지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앨버레즈 부자는 대담한 가설을 내놓습니다.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고 그때 솟구친 먼지가 전 세계에 같은 층으로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그 먼지 구름이 햇빛을 가렸고 공룡은 그 어둠 속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공룡을 죽인 건 우주에서 날아온 돌덩이라는 운석 충돌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많은 학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멸종처럼 거대한 사건을 돌멩이 하나로 설명하려 한다며 말이죠. 하지만 가설이 사실이 되려면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충돌의 흔적, 그 거대한 구덩이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석유를 찾던 탐사 과정에서 그 흔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지하에 묻혀있던 지름 약 180km의 거대한 충돌구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둥근 중력 이상 신호였지만 분석해보니 완벽한 원형의 충돌 구조였습니다. 이름은 칙술루브.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가 구덩이 하나의 폭이었던 셈입니다. 충돌 시점을 측정하자 놀랍게도 그 점토층, 그 이리듐층과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걸 만든 소행성의 지름은 약 10km, 에베레스트 산을 통째로 하늘에서 떨어뜨린 것과 같았습니다. 이 충돌이 한순간에 뿜어낸 에너지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수십억 개를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터뜨린 것과 맞먹습니다. 충돌체는 음속의 수십 배로 떨어졌고 지점에서는 수천도의 열폭풍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거대한 지진과 함께 높이 수백 미터의 쓰나미가 바다를 휩쓸었죠. 말 그대로 지구가 통째로 한 대 얻어맞은 겁니다. 하지만 진짜 학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충돌로 튀어오른 뜨거운 암석 알갱이들이 대기권으로 다시 쏟아지며 하늘 전체를 오븐처럼 달궜습니다. 그 복사열의 곳곳에서 산불이 일었죠. 이어서 솟구친 막대한 먼지와 그을음이 햇빛을 가리면서 길고 어두운 충돌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학자들은 그 어둠이 길게는 몇 년이나 이어졌을 거라 봅니다. 황가스가 산성비가 되어 바다 표면까지 망가뜨렸고
광합성이 멈추자 식물이 죽고 먹이사슬은 맨 아래에서부터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매일 수백 킬로그램을 먹어야 하던 거대한 공룡일수록 가장 먼저 굶주렸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화석을 꼼꼼히 들여다본 학자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지층에 따라서는 일부 생물 무리가 운석이 떨어지기 한참 전부터 이미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만약 모든 게 운석 한 방으로 끝난 거라면 충돌 직전까지 생태계가 멀쩡해야 할 텐데 말이죠. 정말 운석 한 방이 전부였을까? 그 전에 이미 무언가 무대를 흔들고 있던 건 아닐까?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용의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화산이었습니다. 운석이 떨어지던 무렵 지금의 인도 땅에서는 데칸 트랩이라 불리는 어마어마한 화산 분출이 수만 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굳어진 용암대지의 넓이는 한반도의 몇 배, 두께는 수 킬로미터에 달했죠.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지구가 끊임없이 용암을 토해낸 겁니다. 그렇게 뿜어진 막대한 이산화탄소와 황가스가 기후를 들쑤셔 공룡은 운석이 오기도 전에 이미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제 두 가설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한쪽은 운석 한 방으로 한순간에 끝났다는 주장, 다른 한쪽은 화산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숨통을 조였다는 주장. 운석이냐 화산이냐, 빠른 죽음이냐 느린 죽음이냐, 수십 년 동안 학계는 둘로 갈렸습니다. 운석파는 충돌구와 이리듐을 들이밀었고 화산파는 멸종이 그 전부터 시작됐다는 화석 기록을 들이밀었습니다. 결국 필요한 건 단 하나, 운석이 떨어지던 바로 그날을 직접 목격한 증거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진실은 한 사람의 천재가 단번에 풀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이리듐이라는 지문을 찾아낸 엘버레즈 부자, 그 흉기인 충돌구를 확인한 지질학자들, 화산이라는 또 다른 용의자를 파고든 학자들. 마치 릴레이 경주처럼 진실의 퍼즐은 한 세대가 한 조각씩 발견해 다음 세대의 손에 넘겨주며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각을 하나로 꿰는 마지막 한 조각은 엉뚱하게도 미국 노스다코타의 한 평범한 언덕 속에 6,600만 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묻혀 있었습니다. 2019년 한 젊은 고생물학자가 이끄는 발굴팀이 타니스라 불리는 화석층을 학계에 공개합니다. 미국 노스다코타 칙슬루브 충돌 지점에서 무려 3,000km나 떨어진 곳이었죠. 수많은 물고기와 생물이 한꺼번에 뒤엉켜 죽어있던 기묘한 지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화석의 아가미 속에는 작은 유리 알갱이들이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이 유리 알갱이는 충돌의 충격으로 암석이 녹아 하늘로 튀어올랐다가 비처럼 쏟아져 내린 충돌의 잔해, 바로 그 텍타이트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물고기들은 충돌의 잔해가 하늘에서 쏟아지던 바로 그 순간에 숨을 쉬다가 죽은 겁니다. 충돌이 일어나고 단 몇십 분에서 몇 시간 사이였죠. 충돌이 일으킨 거대한 지진이 멀리 떨어진 강물을 통째로 출렁이게 만들었고 그 물살이 물고기와 잔해를 한꺼번에 쓸어 묻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타니스는 운석이 떨어진 그날의 마지막 몇 시간을 통째로 얼려 박제한 화석이었습니다. 수십 년 논쟁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목격자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거죠. 연구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뼈의 성장선과 그 안의 화학 신호까지 분석해 충돌이 일어난 계절이 북반구의 봄이었다는 것까지 밝혀냅니다. 생명이 한 해를 새로 시작하던 그 계절에 재앙이 닥친 거죠. 충돌 지점에서 3,000km나 떨어진 곳에서조차 충돌 몇 시간 만에 생명이 떼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느리게 진행된 멸종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운석은 서서히 조여온 것이 아니라 단 하루 만에 세계의 숨통을 끄는 결정타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데칸 화산이 오랜 세월 지구의 기후를 미리 흔들어 무대를 약하게 만들어둔 그 위로 칙슬루브 운석이 마지막 방아쇠를 당겼다고. 즉 운석이냐 화산이냐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이미 약해진 세계에 떨어진 결정적 한 방이었던 셈이죠. 두 용의자가 모두 사건에 관여했지만 끝을 낸 건 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비어있던 정설의 구멍은 그렇게 머나먼 노스다코타의 화석 한 점으로 비로소 메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 지옥 같은 날 모두가 죽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거대한 공룡들이 굶주려 쓰러지는 동안 땅굴 속에 숨거나 물속에 살던 작은 동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악어와 거북, 곤충, 그리고 죽은 사체나 씨앗, 부스러기까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던 잡식성 생물들이죠. 몸집이 작아 적게 먹어도 버틸 수 있고 환경이 무너져도 숨을 곳이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재앙은 가장 크고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작고 끈질긴 자를 남겼습니다. 생존의 조건이 한순간에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그리고 사실 공룡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깃털을 가진 작은 육식 공룡의 일부가 살아남아 오늘날 우리가 하늘에서 매일 보는 동물이 되었거든요. 바로 새입니다. 깃털과 가벼운 뼈, 알을 낳는 습성까지 새는 공룡의 특징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새를 아예 살아있는 공룡이라고 부르죠.
참새도 비둘기도 치킨이 되는 닭도 엄밀히 말하면 공룡의 직계 후손인 셈입니다.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핏줄은 지금도 우리 머리 위에서 날고 있습니다. 공룡이 사라진 그 거대한 빈자리에서 그동안 공룡의 그늘에 숨어 밤에만 움직이던 작은 포유류가 비로소 낮의 세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천적이 사라진 무대를 그들이 차지한 거죠. 그리고 그 긴 진화의 끝에 지금의 우리 인류가 있습니다. 만약 그 봄날 운석이 비껴갔다면 지구의 주인은 여전히 공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6,600만 년 전 어느 봄날의 단 하루가 결국 지금의 우리를 만든 셈입니다. 가장 거대했던 지배자의 끝이 곧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재앙이 남긴 가장 뜻밖의 생존자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수상한 지구였습니다.